어렵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2년도부터 원래 10% 자기 보장금이 20%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법적으로 8%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그걸로는 전혀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맥시멈 8%로 정해져 있지만 7.2%로 지금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0.8% 늘린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이 건강보험료의 아까 지역 가입자들 이제 노후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상품들 그런 걸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거를 조금 더 찾아가 보시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연금소득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율표가 있는데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70세 미만, 60세에서 70세까지는 5.5%, 그 다음에 80세 미만,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5%인데요.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연금 받으시면은 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노후가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0? 300? 월로 따지면 월 매월입니다. 월 최소 300은 있어요. 300 맞습니다. 300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연금소득세를 따로 내려면은 1,500만 원, 1년에 1,500만 원, 월에 125만 원 이하로 받아야만 요 요율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이상을 받게 되면 16%로 종합세 분리과세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액의 이만큼을 내고 심지어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되면은 월 125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 30만 원은 그냥 세금처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매월 얼마큼 받고 싶으신지 아까 300만 원 말씀하셨고 500만 원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플로우로 연금 1,0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인데 사실은 300만 원 있으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KB에서 따끈따끈하죠. 25년 9월 28일에 나온 보고서예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통계가 잘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험료나 건강보험료분을 전부 다 합산해서 350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하고 주변에서 그 정도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전체입니다. 국민연금. 아니 그러니까 개인 부부가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350을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건데 물론 준비하면 더 좋겠죠. 예시로 들어드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결국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릴 거고요. 국민연금이 보통 70에서 12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퇴직연금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개인연금 30에서 60만 원 정도를 준비하시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30만 원 정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좀 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나중에 노후 적정 생활비를 갖춰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돈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데서 총 5가지가 필요해요. 경제력, 건강,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과 지인관계. 사실 나이 들어서 가족보다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나 뭐 와이프보다 그런 지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력입니다. 노후 빈곤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필요한 거 말고 행복에 있어서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건강 1위고요. 경제력 2위예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금융 쪽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금융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걸 보시고 경제가 아니라 건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노후 준비할 돈이 한 100만 원 있다고 하시면은 꼭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나씩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이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은 사실 뭐 내가 돈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건강 없으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인 거 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양제도 좋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꾸준히 해 가는 게 이제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는 거고 그게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당연히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데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인구 변화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0년도보다 지금 2022년도에 짧게 일하고 오래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준비는 미흡해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PPT 를 꺼야 될 것 같아요. 1위입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통계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투입으로 점점 풀리는 소비 심리. 하지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은 좋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각종 연금을 합쳐도 평균 70만 원이 안 되고 자산은 부동산의 80% 이상 편중돼 있습니다. 큰 돈을 못 버니까 그걸 뭐 경험비 보충을 해야지. 나이 대안이 많기 때문에 나이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어 지난해 39.8%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33개국 중 1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65세 이상부터 70대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은 57.6%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고령자도 35.5%로 전체 인구 평균 40.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일하는 고령자와 기대 수명이 늘다 보니 고령자 스스로 체감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하루 생활시간 구성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일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외모관리 시간이 늘었고 특히 ICT 이용 시간은 3배 늘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생에 대한 결단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이 준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녀가 10% 안팎으로 들어 전체 이혼에서 65세 이상 남자가 차지한 비중은 11.8%, 여자는 7.3%였습니다. 또 고령자의 84%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 보셨다시피 지금 노인 빈곤이 큰 문제인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 노인 빈곤을 타개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노후 준비를 저희는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금에는 총 아까 보셨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이걸로도 부족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실정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1988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사실 이전에는 이 연금에 대해서 니즈가 없었냐?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연금 분배라는 게 없었고요. 조선 말기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중고 선생님들이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도 저희가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화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게 많아서 연금에 보통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라는 게 자리 잡게 되면서 연금이 계도되고요. 이제 국민연금으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연금이 그 다음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로 부족하다고 들어서 2005년에 부랴부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퇴직연금을 아직 모르는 중소기업도 많고요. 중견기업 중에서도 퇴직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택연금도 퇴직연금에 뒤이어서 2년 뒤에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실행되고 있는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국민연금 대충 아실 거예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의
연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현재 인구 그래프예요.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 소득 25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으면은 45년 55만 원, 500만 원이면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배우자나 자녀나 그러면 부모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다고 바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내가 드린 흔적이 없다.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따로 살았다라고 보여지면은 유족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겨서 주기보다는 안 주는 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족연금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미리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0년 뒤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보다 이제 받을 사람이 훨씬 늘어나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기는 더 낸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5, 60대는 국민연금이 노후인데 1순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 대비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꾸준하게 한 30여 년간 돌입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 내신 총 보험료, 총 원금이 한 1억 안팎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얼마 받냐면 월 200만 원씩 돌아가신 그날까지 연금을 받아요. 얼마가 지나면 1억이 채워지죠? 자, 내가 낸 돈은 1억이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2,400만 원, 예. 4년이면 원금 받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8년쯤 두 개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노후 기간을 40년 살았다, 100살까지. 이분들은 원금의 10배를 받습니다. 뭐 MBTI 뭐 이런 거 부럽지가 않고요. 그럼요, 수익률 1000%예요. 와. 그런데요, 청년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후하게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사실 지금 고갈이 빨리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이 가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요? 줄어든다는 고민도 하시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아예 못 줘요? 주기야 주죠. 그 해에 걷어서 그게 주겠죠. 아, 예. 아니면 뭐 세금을 좀 더 투입하거나 그러면 내가 버는 만큼만 써야지. 하루 벌어 하루 쓴다. 하루 그 벌어.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연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만이 많고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청년 세대의 돈으로 기존 세대의 연금을 메꿔주는 이런 구조다라는 반발들이 좀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뭐 수년 전부터 나왔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도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이건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43만 원 받는 것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이 연금 개혁안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뭐 거의 95%에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예 나 연금제도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말한 학생들도 40% 정도 됐다고 해요. 뭐 그게 당연하죠. 뭐 저도 제가 20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겁니다. 아, 박사도. 네. 연금 박사도. 네. 하나 더 이어서 보실게요. 가입자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가입자의 그 돈이하고 수준이 높지 않은 그걸 정한 건 누구죠? 정부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하셨죠. 이제는 그냥 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기금 고갈 이후에는 GDP로 봤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거 삼성전자 총 절반 되는 거 거의 매년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더 문제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죠. 아까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내가 그랬는데 얘기는 더 낸.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금을 투입해도 지금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고요. GDP의 9%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 봐서는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2,600조입니다. 여기 9%가
234조. 사실 조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나올 걸 보시면 24년도 우리나라 전체 세금 모아놓은 게 535조예요. 그 중에 234조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방비, 우리나라 국방비 되게 많다고 하는데 국방비가 60조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보는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할지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올해 3월에 개혁을 한번 했어요. 큰 개혁은 아니었고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고요. 소득 대체율 40% 받던 걸 43%로 3%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을 원래 59세까지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한 살을 늘려서 60세까지고 현재는 64세까지 늘리는 거를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연금 개시를 원래 60세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65세로 일괄적으로 다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고작 8년에서 최대 16년 연기하는 걸 현재 대처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더 바꿔야 되는지 그걸 계속 국가가 고민을 하고 바꿔줘야 될 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그로써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20대 그리고 아직까지 혜택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건 40대와 50대는 지금 혜택을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만약에 혹시 20대 자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20대 자녀 있으시면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권하실 건가요? 아, 그쵸. 다들 요즘 제 주변에도 다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20대 때부터 개인연금 계속 준비해야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준비하면 좋은데 20대 때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가장 먼저 아까 건강 말했듯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발전이 그때 당시 가치 대비 효용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이런 국민연금이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1순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이 정도의 문제점과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을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퇴직연금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직. 네. 퇴직연금은 원래 기본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할 수 있는데 DB와 DC형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근로자가 IRP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DC나 DB에 저축이 되고요. 받을 때는 IRP로 받아서 내가 근로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DB형은 옛날에 퇴직연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내가 일한 연속만큼 해서 나오는 거고요. DC형은 매년 내 연봉의 12분의 1, 한 달치 월급을 내 계좌 넣어주고 그거를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을 때 이 DC형을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 DC형을 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리스크 지지 말고 채권이나 이런 예금에 넣으세요 해서 그렇게 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DB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DC형으로 내가 200만 원 받을 때 월급을 계속 불려나가서 내가 나중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을 때 월급만큼 불려나가 그 이상을 불려나갈 수 있는 게 DC형인데 차라리 그것보다 DB형 내가 마지막에 부장으로 은퇴할 그 임금을 전부 다 퇴직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커요. DC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펀드와 투자를 공부하시고 하셔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이 DC형이 나온 이유가 미국에 100만 달러 부자, 연금 부자가 총 68만 명 있습니다. 100만 달러 부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모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돈을 못 쓰게 막습니다. 네, 퇴직연금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퇴직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퇴직연금을 딱 터트리면은 나 40억 있네? 나 50억 있네? 그거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국 국민들이 노인들이 반발을 했던 이유가
내 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주식이 줄어들면은 내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지만 이 금액이 주식으로 들어갔었는데 다 어디 갔냐? 채권이나 이제 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기업한테 투자가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내 연금도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됐고 만약 회사 들어갔더니 DC형이다. 그럼 펀드나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조언을 얻으시면 나중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반대로 9월 1일에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9월 1일 만났더니 2년 동안 퇴직연금을 DC형에서 그냥 예금으로만 넣었어요. 2년 동안 2.6%의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이걸 왜 해? 하고서 제가 바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더니 3일 있다가 연락 와서 이거 7만 원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수수료 나간 거야 라고 하고서 다시 2주가 지나고 저저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이거 가만히 놨더니 6% 이상이 올랐어.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봐. DC에 넣는데 예금에 넣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제대로 알고 알려고 하면은 너가 지금보다 더 많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아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DC형이 있으시다면 좀 주변에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IRP는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부할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연금이 부족하다니까 국가에서 개인도 납부할 수 있게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면서 개인연금도 준비할 수 있는 계좌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IRP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 지금 넣었는데 운용한 지 한 2년 정도 되고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꾸준히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면 좋은 상품입니다. 이 IRP를 그리고 중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중간에 돈 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55세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내고 연금을 안 받고 그냥 일시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집 사기 어려우니까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요양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국가에서 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퇴직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계단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빠져버리면 개인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전부 다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다 보니 퇴직금 웬만하면은 건드리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많죠. 글도 많고 연금펀드, IRP, 연금보험 이렇게 있고요. IRP는 조금 전에 말한 퇴직연금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개인적으로 돌아간 게 개인연금펀드예요. 혹시 옛날에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금 신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펀드만 요즘 다들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세제공제가 있어요. 넣는 금액에 이제 소득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을 이제 공제를 받는 건데 많이 받으면 140만 원대를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적게 받으면 그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이 조금 많다 그러면 99만 원 정도 세액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맨 처음에 세금을 감면 받았으니 낼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만 낸다, 이 600만 원, 900만 원 낸다고 하면은 1,500만 원 당연히 초과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16.5%의 나중에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연금 펀드랑 IRP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둘 다 넣을 수 있는데 IRP는 단점이 위험 자산이 70%밖에 안 들어가요. 예금 같은 거에 30%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리기에 조금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중간에 인출하기 되게 어렵고요. 개인연금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받은 거 전부 다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다들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아신다고 하면은 S생명의 변액보험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주변에 그걸로 피해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연금보험이 되게 좋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정말 나쁜 상품이 되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연금보험은 변액보험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S사에서 옛날에는 이 안전자산 비율을 50%를 무조건 가져가야 했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손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근데 이 50% 안전자산을 하면은 보험사는 맨 처음에 수수료를 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채워갔는데 아까 말했던 2년 동안 2%, 3%도 안 되는 그런 금리로 10년을 굴려봤자 이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가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그런 게 이제 피드백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30% 안전자산, 70%는 펀드로 이제 운영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저도 이 상품을 들었었는데 제가 5년을 들고서 해지를 한 이유가 5년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요.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보거나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펀드만 봐도 가장 좋은 펀드고요. 가장 좋은 펀드입니다. 70%를 펀드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여기 110%가 나는데 저희 회사 거예요. 저희 회사 건 270%가 납니다. 그냥 쭉 보시고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S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를 쓰고요. 저희 회사는 미국 자산운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펀드에서 관리를 받다가 저희 상품을 변액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변액은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이런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을 미리 받으셨으면 금방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만약에 수수료가 10%라고 친다고 하면 150만 원 하면 15만 원을 전부 내셔야 될 텐데 만약에 추가 납입을 설명을 하고 50만 원을 가입을 하고 1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3% 5만 원만 수수료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추가 납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만 내 돈을 불려나가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이거는 회사를 위하거나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설명을 못 들으셨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님들의 좀 이익을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고객님이에요. 같은 분이시고요. 2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24년 1월, 지금 1년하고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38.4% 정도 수익이 났고요. 같은 건데 이거는 월에 50만 원씩 넣으시는 거예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동안 21.3% 났습니다. 다른 분인데 이거는 22년도에 들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이거는 조금 더 일찍 들어서 50%가 났고요. 이거는 매월 드는 거라서 조금 더 적은 34%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수익률을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중간에 돈을 빼서 쓰셨어요. 아까가 중도 인출하면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세금을 토해내야 되고 IRP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어야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출하셔도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걸 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인출을 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S&P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S&P. 네. S&P보다 저희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관리하고 내가 신경 쓰기 싫어서 저희 회사로 다 넣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연금을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떤 게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상황마다 조금 더 달라요. 내가 당장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IRP에 당장 1년 동안 900만 원을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IRP는 70%만 펀드고 30% 안전자산이고 저희 100% 펀드라고 말씀드렸어요. 35세 청년이 900만 원씩 매년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매년 9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75만 원 정도 됩니다. 총 납입 금액이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IRP로 하면 6억 4천이 돼 있을 거고요. 변액연금보험 8억 7천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익률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IRP라면 2,171만 원, 왜냐면 2,600만 원인데 세금을 빼야 돼요. 16.5%. 저희는 비과세 상품이라서 3,600만 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저희는 받는 동안 8억 7천에 대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6억 4천이 아니라 2억 2,500을 납부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낸 것 뿐입니다.
6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3,700만 원 세제 혜택을 받았고요. 2억 1,3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연금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세제 혜택은 1억 7,50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는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세제 혜택 2억 4,300은 8억 7천에 대해서 저희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변액연금보험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3,700만 원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예로 이제 연금 펀드를 비교하면 연금 펀드 600만 원이 한도예요.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이거는 1억 6,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2,475만 원 내고서 이제 종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좋다고 나중에도 좋을 거라는 장담은 없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미래에 너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다들 이제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는 근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웬만한 돈을 전부 다 끝내자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는 세금 납부 시기가 제가 일을 하면서 더 벌 수 있을 때 세금 납부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세금 지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노후를 보낼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면 지금 차라리 내고 나중에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원래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면 빨리 간다고 해서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래서 저희 회사 좀 장점인 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괜찮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다 보니까 달러에 되게 강점이 있어요. 달러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달러에 이자를 주면서 달러를 모을 수 있는 회사나 상품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그 달러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요. 슈카월드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젊은 분이라 아실 것 같은데 여기도 나와서 이제 저희 회사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잠깐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외화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환율은 사이클이니까 한번 내려와줘요. 한번 내려와줘요. 1350원 언제까지 있을까? 1200원 와서 나도 좀 사고 이렇게 사이클로 계속 가기를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화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지금처럼 외화, 특히 달러, 엔화하고 말할 것도 없죠.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사들한테 기회이기 자체예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3배를 뛰었어요. 3배로. 달러 상품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달러 주식, 달러 채권, 달러 예금, 달러 송금, 심지어 이제는 뭐 달러 보험까지 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죠. 당연히 뭐 자산 배분 효과도 없고 이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달러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이 없다. 금융사들한테 정말 큰 기회다. 그런데 제가 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 얘기하면서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는 주제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트라이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 트라이프에서 왜 연락이 왔냐? 이게 메트라이프가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하나 7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 최대급 생명보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왜 와있냐?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니까 여기 상품은 대부분 뭐겠어요? 달러 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러의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오호! 야, 우리 거 좀 사줄 수 있겠구만!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메트라이프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총자산이 2022년 말 이는 써있지만 6,667조 달러, 900조 원인데 이건 뭐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보다 사실은 큰 회사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현재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미국계 보험사가 메트라이프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외국계 금융사들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금융사가 들어온 다음에 조금 오래 좀 이렇게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나가죠.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코리아 갈라파고스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정말 최근에 많이 나가서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많이 나갔는데 과거 진출했던 외국계 보험사들도 최근에 국내 보험사 합병을 많이 했어요. 저는 물론 국내 보험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나라 금융사에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계의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상품, 더 뛰어난 소비자 교육으로 국내 보험사가 이기면 좋겠는데 다 나가버리면 이거 과정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영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편이고 제가 메트라이프 물어봤습니다. 아니 메트라이프 정도면은 미국의 제일 큰 생명보험사고 뭐 굳이 유튜브에 광고 올 것까지 있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큰데요.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메트라이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라고 우리나라에서 1위라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보험사다 보니까 달러 보험을 가산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달러 보험 워낙 큰 회사니까 당연히 뭐 신뢰도는 있겠죠. 물론 이게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모든 상품 중에 가장 투자 기간이 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몇 년도입니까? 20년, 30년, 뭐 40년도 들잖아요. 정말로 장기를 보고 내 자산에서 일정 부분 내 달러로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나한테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달러 주식, 달러 예금 말고 달러 보험이라는 상품도 우리나라 산하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뭐 미국계 보험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달러를 잘하겠죠. 달러가 자기네들 뭐주 무기겠지. 달러 상품이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가면 원하는 할 텐데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상품이 꼭 내가 그 상품을 안 할지라도 많은 선택 중에 있다는 게 대부분 생각되고 정말 많은 금융사들이 뭐 말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더 많은 상품을 경쟁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더 좋은 상품으로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트라이프의 신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사건이 우리 테러였습니다. 물론 뭐 인명피해도 엄청났지만 생각해보면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부상자는 뭐 말도 필요 없죠. 이 도시락 가운데 붙어서 군진 피해자도 뭐 몇몇 명 테러가 발생했어요. 지금도 무려 4대가 터졌어요. 세계 무역센터 2개 동이 무너졌습니다.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됐어야 될까요? 이거 준비를 안 했던 보험사들은 청천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떨어져도 준비가 안 된 보험사들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보험사들은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다 감안하지만 어쨌건 뭐 말하다가 날벼락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당시 보험사들은 이게 8년 정도 지난달에 나온 것 같은데 9.11 테러 이후 8년 정도 후에까지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이 4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조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뭐 수백 개 이상의 보험사들이 연합을 해 지급을 했겠죠. 근데 메트라이프는 이 사건 터지 9.11 테러 이후 일주일 만에 2조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트라이프 일종의 자랑입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물론 이 사건 자체는 최악의 참사였는데 일주일 만에 2조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신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 3,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보험사였다는 게 어떤 훈장 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신뢰 기능이 와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게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할 때 미국 최대의 생명보험사를 인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러 보험이 혹시 저희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뒤까지 틀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 최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저희 보험사를 통해서 예치를 하거나 불려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달러라는 게 왜 중요한지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자분들이 근데 근데 초심자분들이 근데 달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런 케이스라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사지 마시고요. 달러를 갖다가 달러 예금 통장 같은 게 있어요. 한꺼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서 달러를 계속 쟁이세요.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탁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달러가 튀면서 얘를 방어해 주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보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달러를 적립식으로 조금씩 쌓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초심자의 그런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미국이나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데 환에서도 먹고 싶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에 접근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달러는 통화분산의 보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보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탄핵지를 먼저 하시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증시도 어렵고 세상 경제 상황도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로 지금 돈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1,400원이 또 넘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연금과 별개로 달러도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가신다면 좀 더 안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를 20년 이상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10년 정도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 삶의 인생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연금, 주택연금이나 안 그러면 부동산이나 다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달러는 네. 통장으로 만들어서 매국으로. 저희는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 상품으로서 이제 매월 납입을 하시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그걸 이제 달러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달러로 받을 수 있고, 달러로 받을 때 달러 통장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달러로 인출할 수 있으세요. 달러 통장은 어떻게 국내에서 만들어요? 국내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출하실 때 국내 5대 은행이랑 일단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쪽 달러 통장을 만들어서 일단 입금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희 그 계좌에 그대로 넣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추천드리지 않는 건 끝나고 나면 이율이 적어져요. 만기가 되면 이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 달러로 이자를 더 보시려면은 다른 상품을 다시 가입을 하시거나 은행 쪽 외환 통장으로 뺐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네.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외국의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통장을. 아니요, 우리나라 5대 우리나라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거기서 은행 통장을 만듭니다. 외국은 이제 외국 저희 보험사를 통해서 인출을 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는 전 세계에 이제 뻗쳐 있으니까 거기서 달러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때도 1달러당 2원이라는 환전 수수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